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클라이머 세이버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게시물을 담당하고 있는 기후활동가 추현욱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기후 책 읽기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 중요한 부분만 읽고 있습니다. 제 4장 5장을 읽겠습니다. 4장 과감한 계획과 적극적인 봉쇄 보이지 않는 손을 뿌리치고 운동을 조직하자.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하는 아르헨티나의 노동자 자주관리 공장들은 주방용 타일에서부터 남성용 양복에 이르게까지 모든 것을 생산한다. 이런 분산 소유 모델은 지속 불가능한 부의 불평등 현상을 저지한다는 또 다른 이점을 지닌다. 지금까지 부의 창출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가진 것과 같은 양의 부가 단 85명에게 집중된 시스템에 지탱해왔지만 이제 부의 창출 능력이 차츰 노동자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공동체 역시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역시 화석연료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보장한다. 2012년 국제노동기구는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정책이 기후과학계의 제안대로 진행된다면 풍력, 태양광, 지열, 조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 방식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제조, 건설, 가설, 유지, 운영 과정 등에서 창출할 것이다. 캐나다에서 진행된 비슷한 연구 결과 역시 재생에너지와 대중교통 또는 에너지 효율 개선에서 13억 달러, 캐나다 정부가 석유 및 가스 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같은 규모를 투자하면 일반 7,000개에서 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석유 및 가스 부분보다 6배에서 8배나 높은 수치다. 2011년 유럽 운수노동자연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운송 부문의 배출을 8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적인 정책이 진행될 경우 유럽 전역에서 700만 개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며 유럽 청정에너지 부문에 500만 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경우엔 전력 생산에 따른 탄소 배출량의 90%를 줄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서 노동자들과 저소득층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는다면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대량 실업을 막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의 절반가량을 농민들, 시민단체 900여 개의 협동조합의 소유로 운영된다. 이들은 전력을 생산할 뿐 아니라 자체 생산한 전력을 전력회사에 팔아 지역사회의 수입원으로 삼기도 한다. 현재 독일 전역에서는 140만 개의 태양광 발전 설비와 약 2,500개의 풍력 발전 설비가 보급되어 있으며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약 40만 개에 달한다. 드 슈터의 분석은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와 개발을 위한 농업기술과 과학에 대한 국제평가 등 주류 개발 기구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두 기구는 몇 년 전부터 기후위기와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해법으로 소규모 농생태학 농법, 특히 여성들이 농지를 통제하는 방법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기아가 발생하는 가등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식량을 확보하고 통제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처치가 곤란할 정도로 농작물이 넘쳐나는데도 5천만 명이 식량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마크 제이콥슨 교수의 스탠포드 대학팀의 연구를 비롯하여 최근 발표된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세계 에너지 수요를 재생에너지인 풍력, 수력, 태양광으로 100% 공급한다는 목표는 빠르면 2050년까지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제이콥슨은 이렇게 말한다. 원자력은 결코 탄소 배출로부터 자유로운 에너지가 아니다. 원자력 지지자들이 무슨 말로 현혹하더라도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라늄을 채굴하고 운송하고 정렬하는 과정, 게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가 투입된다. 원자력 발전소 한 기를 설계하고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10에서 19년 동안 줄곧 더러운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력이 소모될 것이다. 이에 비해 풍력발전소 건설에는 일반적으로 2에서 5년이 소요된다. 그는 이렇게 결론 짓는다. 진정한 재생에너지 시대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원자력에 투자한다면 우리가 원자력 시대의 도래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이 빙하와 극지의 만년설은 계속 녹아내릴 것이다. 게다가 지구의 모든 사람 앞에는 더 위험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시설 인근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생에너지 시설은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비해 위험성이 훨씬 적다. 주석 21 재생에너지 기술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무엇보다 원자력과 같은 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 모델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독일의 수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지금까지의 전환 속도로 미루어 보아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동시에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예컨대 2012년 독일 항공우주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유럽연합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67%가 재생에너지로 충당될 수 있고 2050년까지는 96% 충당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예상은 제대로 된 정책이 실시될 때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알버타 타르샌드 광산에서 역청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반고체 형태의 비전통적 석유를 채취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는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전통적인 석유 채취 공정에 비해 서너 배 가량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알버타 타르샌드에서 생산된 석유를 운반하는 데 쓰일 예정인 키스톤 XL의 송유관 건설 반대 시위, 북미 기후운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민 불복종 운동이었다. 송유관 건설 예정 지역에 살던 농장주들과 원주민들의 연합체가 1년이 넘도록 반대 운동을 펼쳐오던 터였다. 워싱턴 시위는 이 운동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시켜 미국 기후운동을 재건하는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오바마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정책평론가 마크 허츠카드는 오바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분명히 파악하고 이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들을 채택해왔지만 훌륭한 계획과 중요한 정책들이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시기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은 그의 역사적인 숙명이다. 그가 인정하듯이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한 정책이라고 해도 지금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란 자유시장 반혁명주의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유산이다. 거의 모든 국가의 정치계는 공공의 건강과 복지 또한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에서의 생존 가능성가 명백한 위기에 처해 있다 해도 대기업들에 대해
무엇을 하거나 말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는 전제를 수용한다. 우리는 정부를 믿고 정부의 지침에 따르려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정부는 대기업에게 압박을 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2011년 4월 코넬 대학의 선도적인 과학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리킹 방식으로 가스를 채취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크다. 이 연구는 프리킹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보다 30% 이상 많은 메탄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프리킹 방식에서는 메탄이 쉽게 누출된다. 생산과 가공, 저장,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그러하다. 셰일가스는 우리말로 수압 파쇄법이라고 하는 프리킹 방식으로 천연가스를 채취하는데 수평 시추를 통해 땅속 깊은 곳에 천연가스를 화학물질이 첨가된 용액을 이용해서 채취하는 특수 공법입니다. 셰일가스는 지름과 모래가 단단하게 굳어진 암석층, 즉 셰일층에서 뽑아낸 천연가스죠. 지표면에서 그리 깊지 않은 지하에 모여있는 일반 천연가스와는 달리 셰일가스는 지하 2km 아래 깊은 셰일층에 흩어져 있습니다. 셰일가스를 채취할 때 수평 굴착법과 수압 파쇄법을 이용합니다. 수직으로 땅을 파내려간 드릴이 셰일층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셰일층을 따라 옆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과 모래에 화학물질을 섞은 용액을 엄청난 압력으로 분사해서 셰일층을 파쇄함으로써 그곳에 스며있던 천연가스를 지상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셰일가스 덕분에 미국은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학용액이 지하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차단벽 사이로 누출되는 화학물질이 주민들의 몸으로 오염시켰고 강물도 오염시켜 어류 폐사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셰일가스 채취 작업이 지진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프래킹 폐용액 매립 설비의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프래킹 과정에서 생기는 폐용액을 땅속 깊이 묻어버리기 위한 설비입니다. 강한 안반층을 무리하게 파 들어가며 많은 양의 폐용액을 고압으로 조입하다가 지진을 유발했다는 겁니다. 채취 과정이 매우 위험합니다. 셰일가스에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일반 천연가스보다 많이 들어있으며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코넬 대학 연구팀은 프래킹가스가 석유보다 강력한 온실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에너지원이 개발되고 사용되는 순환 과정 전체를 따져보면 석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코넬 대학의 생물지리 화학자로 이 연구 논문의 주저자로 참여한 로버트 하워드 역시 메탄은 공기 중에 배출된 뒤에도 10에서 15년간은 더 효율적으로 열을 가두며 사실상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6배 강력한 온실가스를 발휘한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결정적 10년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호주, 캐나다, 미국에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규모 액화 천연가스 수출 저장 설비는 앞으로 10년만이 아니라 50년 가까이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우스는 우리는 급속한 지구온난화에 휩쓸릴 위험을 무릅쓰고 이처럼 근시안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배출량을 급속히 감축할 방법을 찾아야 할 중요한 이 시점에 세계적인 가스 개발 붐이 대기 온도를 끌어올리는 초강력 오븐들을 세계 곳곳에 건설하고 있는 셈이다. 온실 효과가 강력하고 위험도도 높은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는 건 가스 산업만이 아니다. 독일을 비롯하여 체코, 폴란드 역시 온실 효과가 대단히 강력한 갈탄의 의존도를 급속히 늘려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거주하는 대륙의 암석층을 깨뜨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식수원에 독성 물질을 쏟아붓고 산을 깎아내고 북방 림을 깡그리 벌채하고 심해에 위험 물질을 쏟아놓고 녹아내리는 극지를 뒤지고 있다. 마지막 기름 한 방울, 마지막 암석 하나까지 채취하기 위해서 말이다. 일부 선진 기술들이 이런 일을 실제로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혁신은 아니다. 이것이 미친 짓이다. 2011년 탄소 추적자 이니셔티브라는 싱크탱크는 모든 화석연료 회사들이 이미 확보한 매장지와 국가 소유의 매장지의 규모를 합산하는 획기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참여자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석유, 가스, 석탄 매장지, 이들이 자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과 이미 주주들에게 수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2795기가톤, 1기가톤은 10억 톤이다. 의 탄소를 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각한 문제다. 기후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할 확률을 약 80%로 높게 유지하고자 할 때 우리가 2011년부터 2049년까지 태울 수 있는 탄소의 최대량이 565기가톤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2795기가톤이란 너무나 엄청난 규모다. 빌 맥키먼의 말을 인용해보자. 누구나 알겠지만 2795는 565의 5곱절이다.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규모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다. 이 산업의 증권거래위원회와 주주들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구 대기층이 흡수할 수 있는 양보다 5배나 많은 화석연료를 태울 것이다. 주 4장 58 온난화를 섭씨 2도로 제한하기 위한 탄소 예산.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 기업들이 자멸을 원치 않는 한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행동, 화석연료 채취 중단은 꿈도 꿀 수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진지한 기후변화 대응,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은 세계에서 가장 수입성이 높은 산업의 존속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게다가 여기 걸린 판돈도 어마어마하다. 매장된 탄소 총량은 약 27조 달러, 영국의 연간 국내 총생산의 10배를 훨씬 넘어선다에 상응한다. 우리가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정책을 진지하게 실천한다면 그중 약 80%가 휴지 조각에 불과한 좌초자산이 된다. 이러한 규모의 판돈이 걸려있으니 화석연료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일체의 법률 제정을 가로막기 위해 길을 쓰고 일부 기업들은 직접 기후변화 부정운동에 자금까지 대고 있는 것이다. 주 4장 60 2013년에 석유 및 가스 산업계가 로비에 투입한 자금 총액은 1억 4,487만 8,531달러였다. 환경주의자들은 우리 시대의 인류를 속담에 나오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에
기후위기에 비유하곤 한다. 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데도 온도 변화에 익숙해진 나머지 냄비에서 뛰쳐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개구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스템의 심각하고 근본적인 결함을 바로잡으려던 시도들이 모두 좌초되는 것은 대기업이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유수의 과학단체와 현존하는 국제기구들, 미국 과학진흥회에서 나사, 영국 왕립학회,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관 협의체, 미국 국립과학원, 세계은행, 국제에너지기구에 이르기까지 이 기구들이 기후재앙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과학적인 권고를 내놓았다. 선진공업 국가들이 지금까지 10년 안에 대대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에 돌입하느냐 마느냐는 중국과 인도 등의 신흥국들이 그 후 10년 안에 동일한 경로에 돌입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고, 신흥국들의 대응은 다시 인류 전체의 탄소 예산을 초과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 기후변화가 처음으로 대중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던 1988년에는 그들이 전파하고자 하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몹시 완강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엘리트들의 상상력에 족쇄를 채우고 있을지 모르나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에게는 설득력을 잃기 시작했다. 최근 30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이 초래한 파멸적인 결과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를 주무르는 극소수 지배층이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다는 통계 발표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민영화와 규제 완화 정책이 절도 면허를 인정해주기 위한 얕은 속임수였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소수 부유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현실을 실감한다. 다양한 전선에서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충격을 안기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반드시 막다른 골목인 것만은 아니다. 바꿔 말하자면 지구는 물론 우리 고장난 경제와 짓밟힌 공동체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기후변화뿐이다. 기후변화가 아닌 시스템 변화를 시스템 체인지, not climate change. 한편 주류 환경운동은 이런 대중적 좌절감을 표현하는 시위와 거리를 둔 채 기후행동을 협소하게 정의하여 탄소세 도입을 요구하거나 숭유관을 중단시키려는 시도 따위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캠페인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반대하는 산업계의 힘과 맞대결할 만큼 강력한 대중운동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합 세력의 범위를 최대한 확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소방관, 간호사, 교사, 환경미화원 등 공공분야의 노동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서비스와 공공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이야말로 기후변화를 막아낼 최선의 보호책이다. 또한 여기에는 시내 중심부의 적절한 비용의 주거지를 유지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빈곤 퇴치 활동가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고급 주택 공급 정책이 도입되면 저소득층은 자동차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오클랜드에 본부를 둔 베이 로컬라이즈에서 활동하는 콜린 밀러는 내게 주택 문제가 곧 기후 문제다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지하철과 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반대하거나 대중교통 무상 이용을 요구하는 거리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2014년 6월과 7월 브라질에서 이런 시위가 있었다.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행동을 지지해야 한다. 또 여기서 제가 추가하자면 여기에 동물권 활동가들과 비건 활동가들이 포함되어야겠죠. 2018년부터 그레타 툰베르를 시작으로 한 청소년 결석 시위가 세상을 크게 바꿔놓았고 그 이후 비건 활동가들의 움직임에 더욱 크게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기후행동을 가로막고 온실가스 배출을 더욱 가속화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아무리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 해도 우리가 또한 분명히 신자유주의가 구축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의 초기나 파멸적인 재앙들 사이사이의 막간에는 어떤 꽃이 예전보다 일찍 핀다거나 호수 표면의 얼음판이 유난히 얇다거나 어떤 철새가 유난히 늦게 찾아온다는 사실이 기후 문제로 거론된다. 이런 사소한 변화를 알아차릴 때 필요한 것은 일종의 교감 능력이다. 이런 능력은 어떤 장소를 경관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생계의 터전이라는 측면에서 속속들이 알고 있을 때, 그리고 특정 장소에 대한 지식이 일종의 신성한 신뢰에 기반하여 앞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 형성된다.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기후변화 역시 선조들의 행동이 현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피할 도리 없는 파급력을 미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간적 개념은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낯선 언어가 되어버렸다. 서구 문화는 오히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선조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이 늘 함께한다고 여기며 과거와 미래를 기준으로 현재의 행동을 평가하는 토착민들의 우주관을 뿌리 뽑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지금의 초세계화 자본주의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주역은 아니다. 우리는 1700년대 말부터 석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 시대가 열리기 한참 전부터도 무모한 생태계 파괴를 자행하면서 대기를 쓰레기장으로 취급했다. 또한 인간은 자본주의 시스템뿐 아니라 사회주의를 자칭하던 시스템, 과거의 역사 속에 묻힌 시스템이든 여전히 논의의 주제가 되는 시스템이든 시스템 아래서도 근시안적으로 행동해왔다. 사실 기후위기의 근원은 계몽주의 시대 이후 서구 문화의 토대를 이룬 핵심 신화, 곧 자연계는 무한할 뿐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며 인류는 자연계를 지배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환상에서 비롯한다. 기후위기는 정치적 우파와 미국의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지리적 이데올로기적 경계를 초월하며 강력한 위력을 떨치는 문화적 서사, 그게 문제인 것이다. 5장 채취주의를 넘어서 내부의 기후 부정론자를 경계하라. 태평양의 작은 외딴 섬 나우루를 아시나요? 나우루는 상업적으로 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 인광석이 풍부해 여러 나라가 채광에 뛰어들었고 나우루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유한한 자원인 인광석이 고갈되고 쉬운 돈벌이에만 매달렸던 나우루는 정치계의 부패, 경제 악화 등으로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섬나라는 그 과정에서 직접 관여한 적도 없는 위기에마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바로 기후변화와 가뭄, 해양상선화, 해수위 상승이다. 나우루 주위의 해수위는 1993년 이후 해마다 약 5mm씩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높아지고 있는데 이대로 지속된다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이미 가뭄의 강도가 심해지면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나우루는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흥청만청 돈을 탕진해봤다. 하지만 이 진단이 나우루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구상의 모든 문화가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한한 자원을 흥청만청 캐내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 200에서 300년 동안 우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다른 생명체들이 남긴 검은 화석을 캐내어 막대한 양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 대기로 배출한 부유성 입자와 가스는 결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만에 하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고 해도 우리 인류는 영리하기 때문에 스스로부터 벗어날 방도를 창안해낼 거라고 장담해왔다. 우리는 지구를 아무리 유린해도 나쁜 영향에 노출되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각양각색의 믿기 어려운 폐해를 부정하는 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해왔다. 그러고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직면할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란다. 우리는 자원을 채워넣기는커녕 채취에만 매달리면서 물살이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데 필요한 비료의 투입량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한다. 우리는 여러 나라들이 점령하고 그 나라의 반군에게 무기를 공급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혐오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한다. 우리는 임금을 인하하고 해외 노동력을 사용하고 노동자 보호 규정을 폐지하고 지역 경제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면서 사람들의 소비 능력이 예전보다 위축된 이유가 뭘까 궁금해한다. 우리는 이처럼 소비 능력이 위축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대신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을 발행하면서 부실 채무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의 붕괴를 예측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궁금해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한 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우리의 문화는 부인과 부정의 문화다. 우리는 알지만 동시에 알지 못한다. 먼 곳의 현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가까운 곳의 환상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세계화 시장의 속임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을 누가 만드는지,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누가 치우는지, 그 쓰레기, 오수나 전자제품 혹은 우리가 배출한 탄소가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쏭달쏭해한다. 이 나라의 불행이 외부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나우루 정치 지도자들이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식민지 수탈을 자행했던 식민 봉국들과 자원을 모조리 파내간 투자자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여 나우루를 물에 잠길 위기로 몰아넣은 부자 나라들에 돌릴 자격은 충분하다. 마음 내키는 대로 화석연료를 채취하고 그렇게 채취된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서 우리는 화석연료 채취가 진행되는 땅과 바다에 혹은 대기 중에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무관심이야말로 채취주의 경제 모델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채취주의는 제국주의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수력은 석탄에 비해 여러가지 장점이 있었다. 계속 사들여야 하는 석탄에 비해 수력은 무상으로 얻을 수 있었다. 흔히 증기기관이 물레방아보다 많은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믿기 쉽지만 이 둘의 효력은 엇비슷했다. 대형 물레방아는 석탄 증기기관보다 몇 갑절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했다. 게다가 물레방아는 흐르는 물만 있으면 순조롭게 작동되었고 기술적인 고장도 적었다. 그러나 우리는 대기과학을 통해서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의 핵심인 호해, 즉 인과응보는 화석연료를 아무리 동원해도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교훈을 배웠다. 인과응보는 그저 뒤로 미루어졌을 뿐 그 힘과 속도는 줄곧 강해지고 있었다. 수백 년간 연소된 탄소의 누적 효과는 이제 가장 맹렬한 자연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19세기 웨스트민스터 수도의 세인트폴 대성당에는 제임스 와트의 거대한 대리석 동상이 세워졌고 그 옆 기념비에는 조국의 재원을 확충하고 인류의 힘을 강화한 인물이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와트는 실제로 그런 공적을 이루었다. 그가 개발한 증기기관은 산업혁명을 대대적으로 진척시켰으며 그의 증기기관을 장착한 증기선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인도를 식민제국의 약탈 대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유럽을 더욱 부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으며 동시에 유럽을 제외한 세계의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화석연료가 부채질한 빈곤과 불평등에 유린당하는 현실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석탄은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검은 잉크였다. 에콰도르의 생태학자 에스파란사 마르티네스는 이렇게 말한다. 최근 100년 사이에 뚜렷이 드러나듯이 자본주의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화석연료는 그것이 채취되는 땅을 파괴하고 그 폐기물을 흡수하는 바다와 대기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 장폴 사르트르는 화석연료를 다른 생명들이 인류에게 남겨준 자본이라고 일컬었다. 화석연료는 문자 그대로 오래전에 죽은 생명체들이 부패하면서 남긴 잔존물이다. 이런 물질들이 본질적으로 유해한 것은 아니다. 그 물질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땅속이다. 그곳에서 그것들은 막중한 생태학적 기능을 수행한다. 땅속에 있는 석탄은 오래전 식물이 대기 중에 배출했던 탄소를 비롯하여 각종 독성 물질을 지하에 격리시킨다.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호주의 기후과학자 팀 플래너리는 이렇게 말한다. 석탄은 일종의 천연 스펀지처럼 우라늄, 카드뮴, 수은 등 지하수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물질들을 흡수한다. 하지만 석탄이 채취되어 연소되는 순간 이 독성 물질들은 지하에서 풀려나 생태계로 진입한다.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에 사는 크릴과 플랑크톤에 흡수되었다가 물살이로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 한편 지하에서 벗어난 탄소는 대기 중으로 들어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 석탄이 산업혁명 이후로 도시 공동체를 괴롭혀온 스모그와 미세먼지 오염의 주범이며 호흡기와 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왔다는 것은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불공평한 시장 시스템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마저 흔히 기후변화 문제를 외면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는 식민주의와 석탄, 자본주의가 정교하게 결합하여 만들어낸 역사의 실타래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현대 세계를 구축한 주역은 화석연료와 그것이 대변하는 극단적인 채취주의 사고방식이다. 산업사회 혹은 탈산업사회의 일원인 우리는 여전히 석탄이 구축한 환경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이 환경의 경계 안에서는 강력한 이데올로기 투쟁이 전개되어 왔다.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와 노동조합은 빈민과 노동계층을 대변하며 채취주의가 거둔 전리품을 공정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했고 또한 여러 차례 의미심장한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인권운동과 노예해방운동도 마찬가지였다. 원자재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듯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을 희생지대
물질대로 취급하는 산업자본주의에 맞서서 용감한 투쟁을 전개했고, 지배와 복종의 패러다임에 저항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성과, 즉 노예제도 폐지나 보편 선거권과 법률상의 평등권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채취주의 경제 모델이 자연계를 혹사하는 활동과 인간을 희생양으로 이용하는 활동 사이에 유사점이 있음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컨대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와 생명의 자연법칙 사이에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균열이 있다고 지적했고,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의 육체와 지구의 육체를 상대로 펼치는 가부장제의 이중전쟁이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극단적인 분리, 그리고 인간의 육체와 지구의 분리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런 분리로부터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이 유래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우파 기후활동가들은 좌파가 지구온난화를 획기적인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떠벌린다. 물론 많은 기후 대응책이 정부의 시장계의 평등의 강화, 공공영역의 강화를 지지하는 진보적인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생태계 위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즉 인류는 자신을 부양하는 생명 시스템을 채취주의 방식 대신 재생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훨씬 더 자상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메시지는 우파뿐 아니라 대부분 좌파에게도 강력한 도전이다. 마땅히 누려야 할 깨끗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기보다는 옷을 가서 파급력이 높은 일자리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노동조합들에게도 기후위기는 강력한 도전이다. 경제 성장의 동력이 횡포한 자원 채취라는 점을 무시한 채 국내 총생산 성장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공을 정의하는 대부분의 중도 좌파 케인스주의자들, 케인스 본인은 존 스튜어트 밀과 마찬가지로 탈성장 경제로의 이행을 옹호했는데도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현실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에게도 기후위기는 강력한 도전이다. 소련과 그 위성국가의 독재 정치와 사회주의를 동일시하는 일부 좌파, 단 무정부주의자들에게는 스탈린의 계획을 사회정의의 핵심 원칙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정책이라고 보았다. 에게도 기후위기는 강력한 도전이다.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를 자칭하는 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만큼이나 맹렬하게 자원을 투입하고 무분별하게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전까지 체코와 러시아의 1인당 탄소 발자국 수치는 캐나다와 호주보다 훨씬 높았다. 선진공업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급감 현상이 나타났던 사례도 1990년대 초 소련의 경제붕괴 직후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해야 한다는 마오쩌둥의 공언은 자연계에 대한 맹렬한 착취의 길을 열어놓았고, 이런 관행 덕분에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의 대량 벌채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대형 댐 건설로 아무런 걸림돌 없이 이행할 수 있었다. 국가 사회주의 체제하에 무분별하고 맹목적으로 사업을 벌이던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은 신흥 재벌과 러시아 조합주의 국가의 수중에 넘어간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대체 왜 그럴까? 독재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똑같이 강력한 권력 집중 성향을 보인다. 전자는 국가의 수중에, 후자는 재계의 수중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이 둘은 똑같이 맹목적인 성장에 의해 시스템을 유지한다. 소비에트 시대의 사회주의는 생산을 위한 생산을, 소비자본주의는 소비를 위한 소비를 부추기며 성장을 유지한다.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곳은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아주 중대한 녹색 돌파구를 마련해가고 있다. 통찰력 있는 도시 디자인을 채택한 스톡홀름에서는 시민들의 74%가 자전거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일터에 가고, 덴마크에서는 공동체가 운영하는 풍력 발전을 권장한다. 여기까지 4장 5장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4장 5장의 주요 부분을 읽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2부 주술적 사고가 6장부터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